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조덕근 목사의 창세기 43장 해석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네, 이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기근 때문에 온 가족이 굶주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세이가 정말 재밌는 게요. 그 거대한 서사 안에서 정말 사소해 보이는 단어 두 개에 딱 집중을 해요. 바로 조금과 작은. 네, 메아트와 카톤. 오늘 저희 탐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단어들이 어떻게 한 인물의 내면을 그냥 송두리째 드러내고 또 꽉 막혔던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열쇠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는 창세기 43장.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협상 테이블입니다. 맞아요. 아버지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사실상 인질로 보내야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벼랑 끝 상황이죠. 저희는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히브리어 단어 메아트와 카톤을 나침반 삼아서요.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큰 결핍 그리고 약점을 마주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 분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단어, 메아트부터 시작해보죠. 에세이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2절을 보면 집에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 아들들한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상식적으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최대한 많이 사와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하필 조금이었을까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 에세이의 분석에 따르면요. 여기서 조금, 즉 메아트는 단순히 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야곱의 무의식이 내뱉은 심리적 방어막 같은 말이라는 거죠. 방어막이요? 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야곱의 입장이 되어봐야 해요. 이미 아들들은 이집트 통치자한테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다신 못 본다. 이런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듣고 온 상태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곱 머릿속에서는 양식을 더 사온다는 행동이랑 막내 아들 베냐민을 죽음의 길로 보낸다는 이 끔찍한 현실이 완전히 동의어가 되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러니 양식을 많이 사오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베냐민을 확실히 보내겠다고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아, 그래서 조금 사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끔찍한 결정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아버지의 처절한 버티기인 셈이죠. 정말 웬마디 비명 같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에세이의 표현인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너무 깊은 해석은 아닐까요? 그냥 정말 다급하니까 빨리 가서 뭐라도 조금 사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단어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에세이가 이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메아트라는 단어가 이야기 뒷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한번 더 등장하면서 극적인 전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 만약 이게 그냥 단순한 말버릇이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극적 장치인 거죠. 마치 영화 초반에 무심코 나왔던 소품이 결말에 가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조금은 현실을 피하려는 저항의 언어였다. 네, 그런데 이 단어가 11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아들 유다의 설득에 못 이겨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한 야곱이 이집트 통치자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시키면서 말하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을 가져다가.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의 조금은 앞서 말한 그 방어적인 태도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맞습니다. 의미가 그냥 180도 뒤집히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변곡점입니다. 2절의 조금이 저항의 언어였다면 11절의 조금은 현실에 완전히 무릎 꿇는 항복의 언어예요. 항복의 언어. 네,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려면 에세이가 소환하는 과거의 야곱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다시 만날 때 그때 어떤 선물을 준비했었죠? 그때는 정말 스케일이 달랐죠. 거의 뭐 군대를 움직일 만한 재산으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그렇죠. 압도적인 물량 공세였죠. 네. 그건 자신의 부와 지혜,
계산 능력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즉 자기 생존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내 힘으로 이만큼 줄 수 있으니 날 해치지 말라는 과시자 거래였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기근으로 메마를 대로 메마른 땅에서 겨우 긁어모은 조금의 유향과 꿀이 전부입니다. 와, 그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다르네요. 과거의 그 당당함,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발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세요 하는 애원에 가까운 심정이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초라함이 야곱의 절망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렇군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 봐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 재물로는 더 이상 이 위기를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온몸으로 인정하는 완전한 자기 파산 선고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의 증거로 이 보잘것없는 조금의 모든 것을 걸고 타국 통치자의 자비를 구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온 거죠. 절망의 언어였던 조금이 전적인 항복의 상징으로 변모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정말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그 항복의 증표, 조금의 예물이 환자관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존재,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마지막 희망인 작은 아들 카톤,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진다는 점. 에세이는 이 둘의 조합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죠. 네, 에세이의 심장부,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야곱의 세계를 구성하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상징하는 조금의 예물과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보호해야 할 연약함의 상징인 작은 아들 카톤, 베냐민. 네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집트의 통치자 앞에 들여졌을 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야곱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한 조금이라는 예물과 가장 약한 존재인 작은 아들을 내놓았을 때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자기가 가장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이 해결의 열쇠였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인데요. 보통은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내세워야 협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바로 그거죠. 결핍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지점입니다. 결핍의 역설. 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조금이라는 결핍과 작다는 약함은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야곱에겐 공포 그 자체였죠. 어떻게든 지키고 감추고 보완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랬겠죠. 그가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 약점들을 끌어안고 버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아들들과의 갈등은 깊어졌고 굶주림은 계속됐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정말 그랬네요. 오히려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졌죠. 하지만 그가 마침내 자신의 조금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장 작은 존재를 내어놓는 완전한 항복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결핍과 약함이 형제관계를 회복하고 온 가족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실의 행위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시작점이었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야곱이 자신의 자존심, 계획, 그리고 가장 소중한 조금과 작은 아들을 모두 내어놓았을 때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결과는 야곱이 상상했던 최선이나 최악의 시나리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보낸 인간적인 조금의 예물은 이집트에서 그의 아들 요셉이 베푼 풍성한 잔치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에세이는 이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인간의 조금이 요셉의 풍성한 잔치로 함몰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함몰된다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마치 작은 흙 한 줌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전 재산처럼 긁어모아 보낸 조금의 꿀과 유향은 요셉이 차린 그 거대한 잔치상에 올라오긴 했을까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걱정했던 작은 아들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죠?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에 5배라니요? 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가장 작고 연약하니까 가장 적게 받아야 할 그가 오히려 가장 큰 환대와 풍요를 누리게 된 거죠. 그건 단순히 많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 작은 존재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야곱의 세계, 그리고 형제들의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논리가 뒤집히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아, 힘과 계산, 시기와 질투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들의 세계가 조건 없는 용서와 이해할 수 없는 풍요의 논리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순간인 거죠. 그렇군요. 야곱이 자신의 조금을 지키려 발버둥 칠 때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지배했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조금과 작은 아들까지 모두 내어놓았을 때 온 가족이 상상도 못했던 풍요로운 생명의 식탁에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결핍과 상실이 역설적으로 풍요와 회복의 문을 연 셈이네요. 그가 내어놓은 것은 그야말로 조금이었지만 그가 돌려받게 될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과 온 가족의 생명, 즉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입니다. 야곱의 항복은 단순한 포기나 패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유한한 계산을 넘어서는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믿음의 행위였던 셈입니다. 오늘은 조덕근 목사의 에세이를 통해 창세기 43장의 조금과 작은이라는 두 단어가 품고 있는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한 인간의 절망이 담겼던 언어가 어떻게 완전한 항복의 상징을 거쳐서 상상치도 못했던 회복의 열쇠로 변모하는지 그 극적인 여정을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야곱이 텅 빈 그릇에 담아보냈던 조금의 유향은 그저 작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세이가 강조하듯 그것은 인간의 완전한 자기 파산 선고가 신의 무한한 체험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전환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네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약하고 작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비로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깊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었다고 인정하는 그 절망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는 점이죠. 네, 어쩌면 가장 큰 가능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쥐려고 할 때가 아니라 마침내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열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